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동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던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급히 소집 해제하고 유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갑작스럽게 들려왔던 소식인데요. FC 서울과 계약을 연장했던 황인범 선수, 유럽 진출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스 최고의 명문 클럽인 올림피아코스의 정식 제안이 왔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리스 무대로 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이적을 결정한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는 챔피언스리그 예선 출전권을 얻은 팀이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이적이 임박했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토트넘을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예선전을 통과한다면 2022-2023 시즌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자랑한다고 평가받는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 무려 3명의 한국 선수가 참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일인지, 황인범 선수가 이적할 올림피아코스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동아시안컵 2차전 홍콩과의 경기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이적이 임박했고 황인범 선수의 올림피아코스 이적도 시간 문제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 대표 선수 3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참가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것인데요. 황인범 선수의 올림피아코스 이적 소식은 세계적인 이적시장 전문기자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오초 로마노 기자가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4일 일요일 새벽 5시 6분에 올라온 트위터 멘션이 그 정보의 출처인데요. 올림피아코스가 황인범 영입에 가까워졌다라고 알리면서 독일의 분데스리가 클럽 아우크스부르크, 또 프랑스 클럽 로리앙의 영입 리스트에도 황인범이 있었지만 현재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가 매우 가까워졌고 이번 주말에 진전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유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확정적이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보도 이후에 나온 소식이 확정이라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루빈 카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1년 더 사실은 정상적으로 구단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 계약 유예 상태가 됐고 그 계약 유예 상태 속에서 황인범 선수가 이적료 없이 올림피아코스로 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역시 비슷한 소식을 전했는데 아우크스부르크는 황인범 선수 영입에 포기했다라고 하고 또 로리앙은 황인범 선수가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팀이었다 보니까 올림피아코스로 가닥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매체 스포츠조선에서 황인범 선수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윤진만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와 이적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주말에 합의를 마쳤다라고 알리면서 동아시아축구연맹의 동아시안컵에 참가 중인데 대표팀에 소집 해제되고 이적 작업을 위해 그리스 아테네로 향할 것이다까지 알렸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루빈 카잔과 함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참가하긴 했는데 일찌감치 탈락을 했었던 아쉬움이 있었죠.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원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로 갔다. 사실은 더 높은 유럽 5대 리그 팀을 원하긴 했는데 한준TV가 트랜스퍼 H에서 전해드린 대로 5대 리그 팀 중에 구체적인 제안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FC 서울과 계약을 연장했으나 올림피아코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좀 추진하는 과정 속에 황인범 선수에게 강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이어서 대한축구협회가 공지사항을 통해 황인범 선수가 해외 이적과 관련해 코칭 스태프와 논의한 뒤 금일 소집 해제되어 한국으로 귀국한다. 선수 대체 발탁은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어요. 그와 더불어 연합뉴스는 이적 대상팀이 올림피아코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비자 문제 관련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리스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보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사실 지난 6월 말에 FC서울과 단기 계약이 만료가 됐었는데 한동안 며칠 동안 이제 무적 선수로 있다가 그래도 훈련도 하고 몸도 만들고 또 계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 서울과 계약을 연장하자 해서 공식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당시에도 FC서울은 유럽에서 제안이 올 경우 조건 없이 보내준다. FC서울도 루빈 카잔의 상황 때문에 이적료 없이 황인범 선수를 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오퍼가 이제 바로 왔고 그 오퍼를 수락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 풀어주게 됐어요. 결국에는 계약을 연장했지만 서울과 경기를 하지 않은 채 황인범 선수가 유럽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올림피아코스는 1925년에 창단한 유서 깊은 그리스 최고의 팀이죠. 지난 2021-2022 시즌 그리스 슈퍼리그 우승팀이기도 한데요. 올림피아코스는 역대 그리스 슈퍼리그 우승이 무려 47회로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고 그리스의 FA컵에서도 28회 우승으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 슈퍼컵 우승도 4차례로 역시 최다 우승, 그리고 그레이터 그리스컵이라는 별도의 컵대회 역시 과거에 운영됐던 컵대회 역시 3차례 우승을 하면서 그리스 내에 존재하는 모든 대회의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강호입니다. 물론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나 AEK 아테네 같은 팀들도 있지만 올림피아코스의 위상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있겠는데요. 그런 그리스의 챔피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역사도 꽤 많은데 16강에 꽤 많이 올라갔었지만 최고 성적은 8강 진출이고 이 8강 진출은 1998-99 시즌에 처음 이뤘고요. UEFA 컵 위너스컵에 8강 오른 것이 1992-93 시즌이고 현재 유로파 리그로 운영되고 있는 이제 UEFA 컵 시대에도 16강까지만 올랐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선 진출권을 참가하지 못하고 예선을 참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황인범 선수가 이적하게 된 올림피아코스 벤투 감독과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 출신의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 선수를 지내기도 했었고 또 포르투갈 리그인 피게렌시라든지 비토리아 기마랑스, 스포팅 리스본 등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로서 감독 경력으로도 대부분 포르투갈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마르티무라든지 히우 아베, 비토리아 기마랑스 같은 포르투갈 일부 리그 팀들을 이끌면서 실력을 검증받았고 무엇보다 이 비토리아 기마랑스의 포르투갈컵 준우승을 이끈 그런 경력 속에서 그리스 최고 명문인 올림피아코스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 동안 이끌고 있는데요. 벌써 그리스 슈퍼리그 3회 우승을 이뤘고 또 그리스컵 우승도 이루면서 그리스 무대에서 지금 잔뼈가 굵은 감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본선 참가를 좀 노리고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리그 랭킹이 좀 낮다 보니까 리그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예선전부터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2차 예선전 이스라엘의 명문팀인 마카비 하이파와 이미 1차전 경기를 7월 21일 새벽에 치렀는데요. 이 경기 원정 가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홈 2차전을 남겨두고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홈에서의 2차전은 7월 28일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를 이겨야만 이제 3차 예선으로 나아가고 또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시라도 빨리 황인범 선수가 합류를 해서 마카비 하이파와의 경기를 못 진다고 하더라도 3차 예선전 더 강력한 팀들을 만나야 하는 일정을 조금 이제 소화해야 됩니다. 물론 챔피언 패스기 때문에 리그 패스로 예선전에 참가한 모나코, 벤피카, PS 에인토벤 이런 팀들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만만치 않은 일정, 무엇보다 세르비아 우승팀인 레드스타 베오그다드를 만날 경우 또 쉽지 않은 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한시라도 빨리 합류해서 이 3차 예선전을 치르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올림피아코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의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합류가 간절한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로 뛰지만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날카로운 스루패스 뿌리고 직접 슈팅 기회를 창출하고 많은 득점 상황에 관여하는 그런 능력을 루빈 카잔에서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제 카마라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의 주전 공격 미드필드로 뛰고 있는데 이 포지션 조금 노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쟁 구도를 보자면 이 카마라 선수가 21세의 어린 나이라서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 상태고 또 다른 선수인 마티의 발부에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벤제마에게 그 협박을 당했던 그 인물인데 어쨌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84년생으로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간 나이대에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까르발료가 있지만 경기력적으로 좀 만족감을 못 주고 있는 상황. 지난 시즌에도 주전 경기에서 밀렸던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발부에나와 카마라 이 두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난 2021-2022 시즌에 이 카마라가 20경기 5득점 5도움으로 경격 포인트 기록이 좋았고 또 발부에나가 19경기 3득점 3도움이었거든요. 이 두 선수를 제치고 아마도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나폴리의 회장인 알비노가 나폴리 지역 방송인 키스키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로 오는 중이다. 마지막 계약서 검토만 끝나면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현지 보도들을 보자면 월요일에 김민재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공식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나 늦으면 화요일 오전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시간쯤에는 오피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황인범 선수까지 이제 오피셜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챔피언스리그에 나올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황인범 선수가 사실 동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였죠.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열렸던 대회에서도 MVP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이끌었었는데 무려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 중국과의 경기 황인범의 중앙 조율 능력을 통해서 3대0으로 이겼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소집 해제되면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고도 홍콩과의 2차전 역시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A매치에 처음 발탁된 강성진 선수가 2골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주요 상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짧은 일정 속에 또 많은 선수를 점검하기 위해서 중국전에 선발로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을 모두 다 선발 출전시켰어요. 공격 라인은 송민규, 조영욱, 강성진이 3톱을 이뤘고 미드필드 라인은 김동현 선수가 원볼란치로 나서고 김진규, 이기혁 선수가 중앙 공격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고요. 포백 라인은 홍철, 이재익, 박지수, 김문환, 송범근 선수가 골문을 지키면서 홍철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거든요. 한국은 초반 홍콩 역시 밑으로 내려가서 압박하는 수비,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지금 지키는 가운데
전반 17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김진규 선수가 밀어준 공을 강성진 선수가 받아서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수비를 받고 굴절되면서 골문 구석으로 향해 선제골을 쉽게 얻어냈습니다. 과거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끌기도 했던 안데르센 감독이 홍콩을 맡다 보니까 1차전 일본의 6대0으로 참패를 당한 이후 조금 더 경기력이 좋아졌고 또 한국에 대한 맞춤 전략이 좋았었는데요. 전반 30분에도 강성진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개인 능력으로 돌파한 후 시도한 오른발 대각선 슈팅이 날카로웠지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무산됐고 전반전은 한국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끝났습니다. 벤투 감독은 하프타임에 박지수 선수와 김문환 선수를 빼고 조유민 선수와 백성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어요. 백성호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인데 이 김문환 선수가 자리하는 오른쪽 풀백 위치에서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측면 미드필드처럼 뛰면서 경기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후반 19분까지 한국이 좀 공격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홍콩의 밀집 수비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 속에서도 홍콩이 앞서로 나오지 않고 역습을 노리다 보니까 조영욱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진이 조금 답답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영욱 선수를 빼고 피지컬이 좋은 장신 공격수 조기성 선수를 벤투 감독이 투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9분 두 번째 골이 나오게 되는데 멋진 플레이였어요. 왼쪽 측면에서 송민규 선수가 홍콩 선수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공을 뒤로 밀어줬고 김진규 선수가 받았는데 홍철 선수가 이 상황에서 왼쪽 전방에 빈 공간 송민규가 내려오면서 공격수가 없는 위치로 빠르게 달려들어가면서 오버래핑을 했고 김진규 선수의 스루패스가 홍철 선수에게 전달이 됐고 홍철 선수는 여기서 반대편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 공격수가 보이지 않자 직접 골문까지 치고 들어가서 왼발 대각선 슈팅을 시원하게 때려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2대0이 된 이후에 후반 31분 벤투 감독은 김진규 선수와 이지익 선수를 빼고 이영재 선수와 김주성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여러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나눠줬는데요. 후반 40분에는 홍철 선수의 왼쪽 측면 크로스 패스를 강선진 선수가 문전 우측 반대편으로 공이 흐르자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결국 3대0까지 만들고 완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일본이 1차전 홍콩과의 경기 6대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전 결과 골득실 차로도 이제 우승팀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이 중국과의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마지막 경기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일전으로 펼쳐질 마지막 경기 사실상의 결승전은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20분에 열립니다. 이 경기 TV 채널로는 TV조선, 온라인으로는 스포티비 나우와 아프리카TV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양 팀의 해외파 선수들이 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일전은 언제나 뜨겁죠. 동아시안컵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일전에 대한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고요. 또한 한국인 해외파들의 유럽 진출 상황, 오피셜 소식 역시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준TV를 통해서 축구에 대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